모습을 드러낸 대장동 키맨, 그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유동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시각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자진 출석이 아니고 체포라는 얘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번 대장동 사건의 이 키맨이자 이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연결고리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체포된 장소가 뭐 자택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 응급실이었었는데요. 응급실이요? 네, 이 검찰이 원래 진즉에 오늘 오전 10시 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좀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오늘 검찰 출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언론이 직접 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을 때 유 전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검찰이 10시까지 오라고 했었는데 내가 병원에서 좀 진료를 보고 가야 돼서 아마 오전 11시쯤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쯤 굳이 병원으로 직접 가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이 검찰이 출석할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굳이 왜 병원에 가서 이 수고롭게 체포를 한 걸까 싶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뭐 도주하려는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었었는데 네. 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긴급 체포는 아니었었고요. 체포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그 영장을 이 집행을 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체포영장을 이미 다 신청을 해서 이게 나와서 이 절차에 맞게 체포한 수순이었다라는 건데 원래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검찰이 이게 조사에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건 어제였었거든요. 근데 유 전 본부장이 난 뭐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좀 일이 있다. 내일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게 하루 미뤄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또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가다 보니까 어허. 아마도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또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혹시나 또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으로 이 검찰이 직접 영장을 들고 가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려서 이 유 전 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언론에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두문불출했었죠. 그런데 오늘 검찰 조사에 앞서서 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자, 어떤 얘기를 좀 그렇습니다. 했을까요? 원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건 바로 어제입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한때 잠적설까지 돌았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던 곳 바로 이 앞서서 압수수색을 당했던 자신의 자택이었습니다. 이 유 본부장은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모른다라면서 검찰에 가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고 이 자신이 돈을 받았다라는 보도 내용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지면서 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던진 사정이 있었다라면서 이 술을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집어던진 것 같다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부분이요.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과거 발언이 조명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난 2016년에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휴대전화를 빼앗겨선 안 된다. 오. 휴대전화에는 인생의 기록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네. 휴대전화를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한 이재명 지사. 어디서 뭘 했고 어디서 사진을 찍혔는지 조사해보면 전부 다 나온다. 아하. 휴대전화를 절대로 빼앗겨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맞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들어있다고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 이재명 지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을 직접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이렇게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는 것일까? 자, 김원미 기자. 네. 이와 관련된 증언들 계속해서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계속 핵심 인물이라고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얼마나 실세였었는지를 이 얘기해준 주변인들의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단적인 일화 하나가 유 전 본부장이 본부장일 때 이제 본인보다 더 높은 사장한테 사장 들어오라 그래라고 이 얘기를 했었다라고 어허. 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아랫사람들 보라고 이게 허풍으로 이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사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을 좀 사퇴시키는, 그러니까 사장을 교체하는 이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네. 이 주변인들의 얘기로는 그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 말 한마디면 정말 다 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오. 얘기를 하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획실장을 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요. 네, 이 국정원에서 실세가 바로 이 기획실장이죠. 그러니까 나는 국정원에 가서 이 또 실세로 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정원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건데 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카드를 안 쓰고 항상 좀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현금 계산을 좀 고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고 또 전화도 이 투지폰을 썼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5G 시대죠. 그런데 투지폰을 굳이 쓴 이유, 이 투지폰은 도청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국정원 요원들은 보통 투지폰을 갖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도청이 되지 않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했었고 현금만 쓴 이유도 이 돈의 흔적, 돈의 어떤 흐름을 나중에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카드를 쓰면 바로 잡히잖아요. 근데 현금을 쓰게 되면은 돈의 흐름이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지금 국정원 요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인 건데 그때부터 이미 현금을 쓰고 투지폰을 쓰면서 상당히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어허. 자, 그러면서 부각되는 게요. 바로 이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입니다. 윤정 기자.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어제 이와 관련한 얘기들 다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측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와 측근이라는 건 완전히 왜곡이라면서 이 자신을 올감해야 이재명을 욕먹일 테니까 나부터 조사하는 거다라고 밝혔고요. 또 개미지옥 같다라면서 어차피 전부 다 프레임 씌우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다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측근이라는 점을 부인했는데요. 어제 토론회도 이 대장동 공방으로 물들었는데 여기에서 관련 발언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예. 이재명 후보 본인이 설계는 내가 했고 네.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고 네. 그러니까 네.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설계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 관수다 또는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다 했는데 9월 17일에 그것이 토건 비리라는 걸 알게 됐다.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네.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그게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제 시작 안 해봐서. 병구 산하 기관에 무슨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네. 관련해서 그 인사 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뭐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 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네, 이재명 지사 지금 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지사가 이 발언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선거를 도와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 지난 2010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됐을 당시에 실제로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이후에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고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야당에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잡아떼는 것이다,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이재명 후보 이 언급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측근은 아니다. 하지만 산하기관의 직원이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저의 책임이죠. 이건 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책임,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의원은 유감 표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 지금 현재 후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 뭐 그 이상 있겠냐 싶어요. 뭐 사과 표명이나 유감 표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단지 유동규 지금 전 본부장의 문제를 그냥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이건 조금 더 이상이라 봅니다. 일단 측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동규 씨는 2010년 즉 성남시장을 이재명 지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한 인물입니다. 네. 당시에 그 분당 지역에 재개발 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다가 같이 결합을 했고 그렇죠. 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가 있을 때 또 다시 나가서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도시개발공사로 들어오고 또 경기도지사라고 갔을 때는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안 그러면 누가 측근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많은 기사들도 보면 이재명 지사의 3명의 핵심 측근 이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3명 네,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지금 정진상 현재 이제 비서실 부시장 하는 분하고 바로 유동규 씨가 지목이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고 이재명의 정치 행로에 따라서 유동규 씨도 함께 간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법정 출두할 때 직원들과 함께 가서 또 응원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설계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다 보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을 합니다. 네. 즉 개발을 해서 민간과 함께 할 때도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걸 다시 환수하는 제도를 다 하는데 왜 하필 대장동에만 그걸 적용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간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민간이 안에서야 뭐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체 사업을 정할 때 처음에 확보할 예산에다가 플러스 초과이익이 날 경우에 그걸 환수하는 제도를 다른 지역에서는 다 했는데 왜 하필 거기서는 안 했느냐. 그걸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유동규 씨가 왜 그런 어떤 그 실무적인 작업을 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이제 지금 긴급 체포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긴급 체포영장을 해줄 때 그 혐의를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정모 지금 회계사가 들어가서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일정 정도 검찰에서 오늘 아마 바로 긴급 체포를 한 걸 보면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면에서 뭐 입건한 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 갖고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압수수색도 이제 그거를 근거로 또 압수수색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바로 그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유동규 씨가 일정적인 뇌물을 받았거나 이 사건에 어떤 관련됐다거나 또 펀드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이라든지 거기에 실질적인 뭐 소유주가 만약에 이제 유 씨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당시에 이런 틀을 짰건 직접 그래서 틀에 대해 서명까지 했던 이재명 지사의 책임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물론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뭐 이건 딴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런 유동규 씨를 더 조사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수사 이후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수사 이후의 문제이긴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당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의혹에 연관이 된 부분은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급되는 여러 의혹들 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언급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재명 지사의 지난해 7월이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입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당시에 이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 네.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이재명 지사 재판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 이런 보도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 지난해 7월에 이 선거법 위반 혐의랑 관련해서 이 대법원에서 이 무죄를 최종 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사실 유죄가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3심에서도 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사실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극적으로 좀 무죄가 나와서 되게 큰 이슈가 됐었었죠. 네. 그런데 이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말씀처럼 이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전원 합의체에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유죄 무죄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이 갈리는 상황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주장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최종 무죄 취지가 나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이 김만배 당시 기자죠.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당시 기자가 무려 최소 8번을 찾아갔다라는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8번이요? 네, 이 대법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1층 출입문에서 이 방문 목적을 적어서 내야 됩니다. 이 뭐 1층 출입문을 통과했다고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층층마다 다 이 막혀서 있어도 보안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대법관실을 방문하게 될 때에도 다 이 보안 카드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 당시 기자가 이 적어내는 방문 목적에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이 8번을 적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김만배 씨 이 해명은 내가 대법원을 들어갔었던 이유는 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뭐 인사차 몇 번 간 적도 있긴 하지만 후배 이 출입하는 기자, 이 대법원을 출입하는 이 후배 기자를 만날 때도 있었고 이 대법원 안에 있는 뭐 이발소를 갈 때도 이 그렇게 적어서 냈었다. 다만 방문 목적이 그대로 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배 기자를 만난다라고 쓰면 그 기자가 이 앞에까지 나를 와서 이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 좀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대법관실이라고 썼다라는 건데 이 해명이 좀 진짜인가 좀 의혹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그렇죠. 이 그냥 뭐 대법관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저 대법관실 갑니다라고 적어내면 그렇습니까 하고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게 되면은 저 뭐 권순일 대법관실 갑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 1층 카운터에서 전화를 합니다 해당 대법관실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김만배 씨가 왔는데 정말 만나러 온 게 맞습니까?라고 묻고 맞습니다라고 해야지 들여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가짜로 적어서만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의혹이 들 수 있고 이 만약에 이 권 대법관이랑 정말 이 김만배 당시 기자가 너무 친해서 그냥 프리패스로 대충 둘러대게끔 권순일 대법관실이요라고 적어내서 대법관실에서 예 맞아요 예 들여보내주세요라고 한다고 했었다라고 한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정황 자체가 이 권순일 대법관과 이 김만배 당시 기자가 얼마나 친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출입 관련해서는 우리 김은미 기자가 법조를 출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런 보도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캠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이재명 캠프에서는 한마디로 무리하게 엮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왔다 갔다 했다는 시기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아니었어요. 김만배 씨가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로비를 해야 될 관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엮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해서 이거는 그냥 소부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소부에 배당을 합니다. 예. 근데 소부에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부에 권순일 대법관이 없어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무슨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한 사람이 나머지 대법관들을 막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리하게 엮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김만배 씨가 그 대법원을 다녔던 시기, 그 2020년은 이재명 지사가 이미 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이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이 지사 관련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고, 이 두 번째는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게 대법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그 하나로 이 다른 대법관에게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기동석 기자, 이 김만배 씨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친분도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김만배 씨와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연락은 하진 않았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을 따라서 몇 번 김 씨를 만난 적은 있다, 본 적은 있는데 사람이 이상해서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예비 후보는 당시 2006년도를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만배 씨가 부침성이 좋아서 다른 검사실을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나의 사무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사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네. 결국 김만배 씨와 인연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선긋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은 의원님, 지금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윤석열 예비 후보 모두 김만배 씨를 얘기할 때 이름이 오르내리고 언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수차례의 만남, 그리고 김만배 씨 누님이 윤석열 예비 후보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부분. 이게 전부 관련이 없고 다 우연일까요? 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만약에 우연이 아닐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한 20년간이나 했어요. 그렇죠. 20년 정도 한번 출입해 보세요. 모르는 지금 유력 20년 동안에 본인도 성장했지만 같이 출입하던 사람들도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 정도는 옛날에 어렸던 시절에는 그냥 판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말 유력 법조인들은 줄줄 꿰고 있고 서로 뭐 좀 친하면은 뭐 호영호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호영호제 하는 그런 취재원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만 얽히면은 사실 우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천대유하고 엮이는 바람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의 전 대법관의 관계도 그런데 이제 뭐 아는 사람을 뭐 나중에 방문하는 게 이상할 건 없죠. 어차피 법조 선임 기자였으니까 출입하는 게 뭐 이상할 건 없는데 시기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 지사의 경기지사의 그 사건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회부되기 전날에도 만났고,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취재 파기환송심이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도 만났고, 다음 날 각각. 그렇죠. 다음 날에 만났다는 거는 뭔가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음직하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추론은 해볼 수 네.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법조 기자가 그 잘 아는 대법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얘기만 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그 현안과 관련된 권순일 대법관이 어제 뭐 판결 얘기 났다던데 이거 어떻게 뭐 돼가고 있나요?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눴다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한테 정확히 얘기해 주지는 않겠죠. 사적으로 이렇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는 않겠지만 거론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재판 거래 아니냐라고 뭐 의혹 제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상당한 비약이다. 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수사를 통해서 뭔가 증거가 나온다든가 밝혀져야 한다는 거고, 아직은 그냥 우연인데 상당히 두 인물 다 굉장히 이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우연이 아닐 경우에 상당한 큰 사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하필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 되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사들인 거예요. 김만배 씨가 물론 윤석열 후보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김만배 기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도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인지는 누나가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상한 거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살 집도 아니고 월세를 줄 집을 하필 왜 그 집을 거래가 잘 안 되는 그 집을 샀느냐,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필 왜 거기였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잘 팔리지 않을 거를 빨리 팔려서 그런 편의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특혜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
매입한 배경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우연의 우연이고 한마디로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긴 한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라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고 이것도 역시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 의혹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들이 퇴직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곽상도 의원 때문에 충돌을 빚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저녁 9시 이 국민의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요. 네. 이 긴급하게 소집이 되다 보니까 이 열리기 불과 2시간 전인 저녁 7시에야 이 각 최고위원들한테 이 통보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위원회 안건이 이 곽상도 의원의 제명 여부를 논의하는 거다라고 이 알려졌었는데 여기에 이 두 최고위원 일단 조수진,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불참을 했는데요. 이 기자들 이 최고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정말 곽상도 의원 제명안 논의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일부 최고위원이 좀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모인 건 대장동 사건의 어떤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방안을 좀 논의를 했다. 이 곽 의원 제명안은 민주당이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에서 더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은 만큼 우리가 뭘 더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했다라는 모 최고위원 바로 이 조수진 최고위원을 두고 한 얘기였었는데요.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 최고위에 불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불참하고 난 다음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 그리고 각각의 어떤 기자들의 문자를 통해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이 긴급 최고위의 안건 곽상도 의원 제명안이었던 점이 여러 군데에서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범죄, 불법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그럼 타당한 겁니까? 그런 이준석 대표는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을 했는데 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발 더 나가서 내일이 이 국감 시작인 건데 이 야심한 시각에 굳이 최고위를 열 만큼 이 제명 논의가 긴급한 건지 이거는 전두환 신군부 때도 이렇게 안 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 충돌이 어제 저녁에서 일단락이 된 거는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SNS를 통해서 이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반바짝씩 빨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전두환 신군부 소리를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이 조수진 의원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당신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면서 이 곽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서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봐라. 남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해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와 공개적으로 충돌한 조수진 최고위원 이 상도호위다라는 비판을 지금 거세게 받고 있는데 이 그런 만큼 오늘은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SNS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을 자신이 옹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곽상도 의원 제명이 국감 시작 직전 밤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건 옹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부패 몸통을 은폐하려는 정부,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라는 취지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도 수호다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언급이 나왔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떠오르는 이 단어 바로 상도수호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언급한 발언인데요.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충돌, 지도부 간의 충돌,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 모습 어땠는지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그 게시물을 자리에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당장 떼야 됩니다. 위원장님, 장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다스는 누구 것입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국감 기간 중에 이것을 좀 두고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검 수용하라 이런 부착물을 붙이겠습니까? 저런 식의 5개 게시물을 저렇게 일상적으로 회의 시간 내내 게시한다는 것은 이건 반칙이에요. 우리도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삼류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제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세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방해라고 그럽니까? 자,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 공방의 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펼쳐지느냐?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는 두 갈래가 있죠.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장동 특혜 의혹이고요. 또 다른 갈래 하나가 바로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